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서울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이것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최근 수도권에서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늘어나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한 결과 지난밤 사이에만 22건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방역 조치가 완화했던 3번의 시점을 분석했는데요. 완화 시점부터 2주 동안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이전 14%에서 26%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15일부터 수도권의 음식점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죠. 다시 음주 사고 증가가 예상됩니다. 경찰은 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0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자,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내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봄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요. 반갑지 않은 손님 미세먼지도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동차도 미세먼지를 대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평일 오전 10시 30분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1970년대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수십 년째 해결되지 못한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녹지를 지키는 것도 또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경기도 의회에서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의 효과적인 개선 방법을 위한 특위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이창균 의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또 장기화되고 있고 백신 접종 앞두고 있는데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린벨트 상당수가 해제를 거듭해 왔는데 경기도에 남아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개발 제한 구역 면적이 이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3,837평방미터고요. 예. 그 경기도는 그 30.36%를 차지하는 전국 규모죠. 예. 1,165평방킬로미터로 지금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이요, 상대적으로. 예. 경기도에서는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택지 개발, 또 집단 취락, 개발 수요가 이제 상존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적재살인 지역도 있죠? 네네. 그거에 앞서 좀 비교를 해보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그 특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7개 우리 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세종시를 포함해서 1,748평방킬로미터의 8개 광역시가 이에 비하면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린벨트 내부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네, 많이 있죠. 예. 그 토지 그 소유자 이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6%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국가가 차지하는 게 14.1%. 여기에 이제 공유지가 3.2%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서 사유지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가 61.6%,
가장 많고 전과 답이 24%, 그리고 대지가 1.6%, 잡종지가 1.4% 순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대지가 아주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런 분들은 좀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셨겠네요. 예. 예. 지금 대한민국은 50년째 예. 개발 제한구역 제한을 받고 있죠. 예. 해당 지역은 사적 영역으로만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따로 좀 관리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재산권 침해 때문에 이제 합당한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특별법이 또 발의가 돼 있고요. 예. 특별한 경유를 제외하고는 집을 짓는 등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강력한 규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발전이 저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 토지 이용의 제한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와 불이익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개발 제한 구역은 그 경계 구역 밖 지역, 그러니까 개발 지역 B 지역이죠. 예.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집가 상승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감안해서 볼 때 예.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그 헌법 23조 3항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예.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국민에 대한 개인 재산 이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제한을 두게 되면 그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 수용도 그렇고 사용도 그렇고. 예.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이죠. 그러면 이런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0년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고, 예. 특히나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1998년도 당시에 불합치 판정, 그러니까 예. 위헌 소재가 있다는 그 판정도 내리게 됐죠. 예.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지금 상대적으로 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 규정이 전혀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 불합치 결정 있었잖아요. 네, 98년도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상당 부분 좀 그린벨트 해제가 되기도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곳들과 해제된 곳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불이익을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린벨트 선 하나 차이로 예. 집가가 10배 이렇게 차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개인 재산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역 내에서 좀 무엇도 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큰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뉩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개인 토지 소유자죠. 예.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건축물의 건축, 또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그다음에 벌채, 그다음에 토지 분할, 물건 등을 쌓아놓는 이런 행위들조차도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예. 대부분 이런 것들은 그 사유재산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다만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작년이죠. 2020년 12월 말까지 훼손지 정비 사업이란 그 개정안을 예. 한시적으로 내놨었는데요. 이런 것과 또 취락지구로의 이축, 또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하는 이런 거 해제,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 예. 또 그 수 분양권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무조건 이익을 보게 되지만, 개발 지역 구역 내에서 수용당하고 토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를 반드시 그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지금 이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관련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그린벨트 문제는 조금 법 조항도 까다롭고 행정 절차
고립도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해제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협의까지 이끄신 겁니까? 예, 전체적인 그 협의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예. 개발 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개정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예. 이 부분만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상태고요. 예. 개인적으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가 없었고, 예. 2006년도 당시 이제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구죠. 예. 이 부분은 이제 해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공익 사업에 의한 아파트를 짓기 위한 방법이겠죠. 예. 이런 것으로 이제 소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훼손지 정비 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동안에 예. 그거에 앞서서 이 그린벨트를 조금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예. 좀 하실 필요가 있어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예. 그린벨트라는 것의 시작은 영국으로부터 8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영국은 3억 5천만 파운드죠. 우리나라 돈으로 82조 원이라는 돈을 갖고 50년간에 걸쳐서 그린벨트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예.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 세 개 주가 예. 로즈벨트 대통령 당시인데요. 3개 주가 벤치마킹을 해가게 됩니다. 예예.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을 다 했습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제 서울 수도권이죠. 이런 부분들도 당시에 이제 도쿄, 예. 타이베이 또 서울을 포함해서 했지만 이런 보상이 전혀 우리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예. 지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50년간이라는 세월을 예. 지정된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그린벨트라고 보는데, 예. 이랬기 때문에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예예. 훼손지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발의가 된 것이죠. 예. 근데 이 훼손지 정비 사업도 현재 우리 경기도에 접수된 것을 보게 되면 예. 경기도 전체 면적의 20%밖에는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럼 이 훼손지 정비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은 제한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또 신청 대상자 자체도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금 불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류센터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해당 조건이 3,000, 3,000, 4,000 평방미터, 그럼 10,000평방미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러 사람이 합해서 10,000평방미터를 갖고 한 개 구역으로 봅니다. 예. 이렇게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하고. 네, 그런 게 제한 조건이군요. 예, 제한 조건이고. 예. 또 이 농지법이 관련이 됩니다. 예. 이 법을 보게 되면은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주민들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좀 부족했고, 농지법에서는 관련 법규 정비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농지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무조건 부과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예. 도시공원으로 또 기부 체납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규정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구성되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가 좀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기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서 위헌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이 되질 않았고, 예예. 또 그린벨트 이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이 보상법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보상법이 없다 보니까 예.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없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그 국회에서 회의될 일이지만 현재까지도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50년간을 고통 제한을 받아온 그런 그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좀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할 수 있게 건의하고 또 이 정책적으로 주민들의 이 애환을 좀 반영하기를 원하는 이유로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특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몇 분으로 구성이 됩니까? 네, 조례에 이제 21명까지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기간도 있잖아요. 네, 기간은 6개월을 6개월. 두고 있습니다. 예. 인원은 이제 그 우리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위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좀 정비 사업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좀 진행돼야겠습니까? 실제로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들을 고려해서 국토부나 경기도,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좀 더 유연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부에서 현재까지는 4건이 그 협의가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진행이 될 때 융통성 있는 행정이 좀 절실히 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법규에 적합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고 또 기부 체납의 행정 절차를 좀 단축해주고 농지의 그 지목 변경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서 그 결국에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도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포함해서 올해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 이런 활동 계획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좀 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 재산의 그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그 도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이 됐든 또 상수 보호 구역이 됐든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분들은 그 소수민에 속하거든요. 비록 그 소수의 도민이지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또 제정할 것이 있으면 제정을 해서 정책 개선안을 끊임없이 해나갈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이창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신대형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명 미만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분들 대상으로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그 장기적인 경기 침체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서 작년 그 최대 100만 원에서 올해는 그 최대 15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상향하는 이유는 고용주분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분들이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3772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원 당시 기업체의 대부분 근로자께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서 일자리를 지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고용유지 지원금이 좀 많은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었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서울 지역 50인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체에서 2020년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 기간 동안 매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분들 중에서 4월 30일까지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께 지원금을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자 선정 기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 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그 무급휴직 고용지원을 받으신 경우에도 올해 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이어서 또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신청 절차를 좀 간소하기 위해서 작년 무급휴직 고용유지금 지원자 중 지원 받으신 분들은 신청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시면 신청서만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작년하고 달라진 큰 하나가 파견 근로자분들도 지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하고 실근무지가 다를 경우 그 종전 사업자 및 파견 근로자로 근무하신 분들은 실제 근로하시는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사실이 인정되면은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파견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접수 일정과 방법 궁금한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그 다가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신청서하고 증빙서를 구비하셔서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 접수는 기업주 또는 그 근로자분 아니면 위임장이 첨부되면 다른 분 제3자도 가능합니다. 그 현장 방문하실 필요 없이 이메일, 팩스를 통해서도 접수를 할 수 있고요. 주말 휴일 관계없이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접 좀 이게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는 기업체를 방문하셔서 저희 공무원들이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 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렇군요. 이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자치구별로 이런 대행을 위해서 행정지역 인력도 한 2명을 배치해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죄송한데요. 대상과 절차 다시 한 번만 좀 소개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한 번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상 절차는 서울 지역 50인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체에서 그 기업체에 근무하고 계셔야 되고요. 작년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 동안 매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분이고요. 4월 30일까지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대상자고요. 그래서 월 50만, 그러니까 3개월간 유지되면 최대 150만 원을 드리는 거고, 2개월 유지되면 100만 원 드리고 월 50만 원씩 드리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무급휴직 그 고용 유지 지원금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 가능하고, 이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파견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 지금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근로자분들의 고용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고 또 사업장에서는 이런 숙련된 인력이 고용이 유지돼서 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또 면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과 신대현 과장이었습니다.